무엇이 일어날까 만약 내가 너에게 한 마리 개가 주인의 무덤 위에 몇 주 동안 누워 밥을 거부하고 떠나지 않으려 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처음에는 사람들은 그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묘지를 찾는 사람들은 도우려 했지만 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한 남자가 그 이유를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픈 사실이었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너의 충성심에 대한 시각을 영원히 바꿀 것이다. 묘지는 고요했다. 단풍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가을의 쌀쌀한 공기 속에 울렸다. 하늘은 잿빛으로 뒤덮여 긴 그림자를 묘비들 위로 드리웠다. 그 가운데 한 무덤이 눈에 띄었다. 디자인이나 꽃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결코 비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늙고 야윈 저먼 shepherd 한 마리가 묘비 위에 길게 누워 차가운 대리석에 몸을 바짝 붙이고 있었다. 털은 엉키고 더러웠으며 갈비뼈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깊은 갈색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차 묘비에 새겨선 이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김민수, 사랑하는 아들, 친구이자 영웅. 김민수의 충실한 동반자였던 강아지 바로가 다른 곳에서 목격된 지 몇 주가 흘렀다. 비가 오나 추운 겨울밤을 지나거나 뜨거운 오후 햇살 아래에서도 바로는 그 자리에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아무도 바로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묘지 관리인들이 그저 지나가는 개일 거라 생각했다. 방문객의 개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깨달았다. 바로는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묘지를 찾는 사람들은 바로에게 밥을 주려 했다. 어떤 이들은 음식과 물이 담긴 그릇을 근처에 놓아두었다. 다른 이들은 따뜻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하지만 바로는 모든 것을 무시했다. 62세의 묘지 관리인 박영철은 이곳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많은 것을 보았지만 이런 일은 달랐다.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며 그는 바로가 같은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세상 그 무엇도 그를 끌어낼 수 없는 것처럼. 박영철은 낡은 작업복 허리에 손을 얹고 눈을 가늘게 뜨며 마른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 개를 바라보았다. 여기 영원히 있을 순 없어, 친구.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바로가 단순히 원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는 떠날 수 없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면서 박영철은 이것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는 직감을 느꼈다. 박영철은 슬픔을 많이 보아왔다. 30년 넘게 묘지 관리인으로 일하며 새로 파인 무덤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지켜봤다. 어떤 이들은 자주 돌아와 꽃을 손질하고 묘비에 속삭이곤 했다. 다른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는 이런 개를 본 적이 없었다. 바로는 달랐다. 매일 아침 박영철이 일을 시작할 때 바로는 그 자리에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가 결국 떠날 거라 생각했다. 배고픔이나 지침이 그를 움직이게 할 거라고.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고 박영철은 그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묘지를 찾는 사람들은 도우려 했다. 남편의 무덤을 자주 찾던 친절한 노부인은 따뜻한 음식을 담은 접시를 바로 근처에 놓았다. 이리 와, 아가.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바로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젊은 남자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목줄을 들고 와서 근처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이리 와, 친구. 따뜻한 곳으로 데려갈게. 바로는 귀만 살짝 움직였다. 그는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2주째가 끝날 무렵 수십 명이 시도했다. 어떤 이들은 음식을 남겨두었고 어떤 이들은 그를 안으려 했지만 바로는 약하게 으르렁거리며 무덤에 더 바짝 몸을 붙였다. 그가 받아들인 유일한 것은 묘비 근처의 고인 빗물을 가끔 마시는 것이었다. 박영철은 이런 충성심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야윈 개도 처음이었다. 3주째가 끝날 무렵 박영철은 더 이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바로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한때 강인했던 저먼 shepherd는 이제 뼈만 남았고 추위에 떨며 약한 몸을 가누고 있었다. 한때 두껍고 멋졌던 털은 빛을 잃고 더러워졌다. 갈비뼈가 뚜렷이 드러났지만 그는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 박영철은 몇 걸음 떨어져 쪼그려 앉아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서 죽을 거야, 친구. 그는 중얼거렸다. 바로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박영철은 백발을 손으로 쓸었다. 그는 더 이상 이를 지켜볼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집으로 돌아가 낡은 찬장에서 두꺼운 모직 탐류를 꺼냈다. 그리고 깨끗한 물 한 그릇, 냉장고에 남아있던 구운 소고기 조각, 그리고 손전등을 준비했다. 이제 뭔가를 해야 할 때였다. 묘지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차가웠다. 그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 하얗게 보였고 부츠는 축축한 잔디 위에서 바스락거렸다. 바로는 여전히 김민수의 무덤에 바짝 붙어 있었지만 이번엔 떨고 있었다. 박영철은 침을 삼켰다. 이 계획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물그릇과 소고기를 바로 근처에 놓았다. 그리고 두꺼운 담요를 펼쳐 그의 마른 목 위에 부드럽게 덮어주었다. 바로는 놀랐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그것은 박영철이 처음으로 본 진전이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바로가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았다. 박영철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무덤 옆에 앉았다. 코트를 단단히 여미며 바람을 막았다. 너 주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지, 친구.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아. 바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그의 피곤한 갈색 눈이 박영철을 보았다. 그를 스쳐보는 게 아니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박영철은 이것이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것은 놓아주는 문제였다. 하지만 질문은 바로가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할 수 있을까였다. 박영철은 감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묘지에서 30년을 일하며 슬픔에 익숙해졌다. 그는 다양한 슬픔을 보았다. 통곡하는 사람들,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조용히 서 있는 사람들. 하지만 이런 슬픔, 몇 주 동안 주인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점점 야위어가는 개은 처음이었다. 박영철은 바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음식, 물, 담요. 하지만 바로가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었다. 그리고 그는 바로가 그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지 두려워졌다. 다음 날 아침, 박영철은 평소보다 일찍 묘지에 왔다. 하늘은 아직 푸르르스름한 잿빛이었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상쾌했다. 바로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뭔가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었다.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숨결은 느렸으며 야윈 몸은 주변 세계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박영철은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힘내, 친구. 그는 중얼거렸다. 이겨내야 해. 바로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박영철은 손을 뻗어 그의 옆구리에 부드럽게 얹었다. 처음으로 바로가 몸을 움츠리지 않았다. 박영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먼 shepherd의 가슴이 약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나빠지고 있었고 박영철이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터였다. 박영철은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주인을 잃은 후 밥을 거부하고 한 곳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개들. 바로가 그런 걸까? 그는 포기한 걸까? 박영철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아는 건 바로를 더 오래 거기에 두면 그는 죽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였다. 박영철은 일어나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그는 바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김민수와 얼마나 함께 했는지, 그를 아끼는 다른 누군가가 있는지. 그래서 그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김민수가 평생을 헌신했던 소방서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것은 모든 것을 바꿨다. 소방서는 박영철이 차를 주차장에 세울 때 조용했다. 소방서를 방문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거대한 빨간 소방차들이 형광등 아래 반짝였고 연기와 땀 냄새가 공기 중에 희미하게 떠돌았다. 박영철은 정문을 지나기 전 잠시 망설였다. 33 정도의 젊은 소방관이 접수대에서 고개를 들었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선생님? 박영철은 목을 가다듬었다. 김민수를 아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저희 모두 그를 압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최고의 동료였죠. 박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방서를 둘러보았다. 그의 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소방관이 눈을 깜빡였다.
바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철은 굳었다. 그럼 당신도 그를 아는군요. 그 남자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여기 모두가 압니다. 그 개는 이 소방서에서 평생을 보냈죠. 박영철의 뱃속이 조여왔다. 그는 바로가 김민수와 가까웠다고 생각했지만 그 유대가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다. 김민수는 바로를 구조견으로 데려왔어요. 처음 왔을 때 새끼 강아지였죠. 소방관이 말을 이어갔다. 이 소방서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바로는 우리 가족이었어요. 박영철은 침을 삼켰다. 그는 김민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소방관의 퍽이 굳어졌다.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그는 중얼거렸다. 그 개는 단 한 번도 그를 떠난 적이 없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뒤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어디 있지? 박영철이 돌아보았다. 50세 정도의 남자가 복도 근처에 서 있었다. 얼굴에는 오랜 노동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회색 제복은 단정했고 푸른 눈은 박영철을 뚫어져라 보았다. 묘지에 있습니다. 박영철이 대답했다. 하지만 곧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 남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가 데려올게요. 소방관들이 바로를 집으로 데려올 준비를 하며 모여들자 박영철은 이것이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가족이었다. 묘지는 고요했다. 멀리서 소방차의 낮은 엔진 소리만 들렸다. 박영철은 입구 근처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빨간 소방차가 철문 밖에 멈추는 모습을 보았다. 차가 서자마자 3명의 소방관이 뛰어내렸다. 대장 이준호가 앞장섰고 김민수가 훈련시켰던 젊은 소방관 최민재와 오승민이 뒤를 따랐다. 어디 있지? 이준호가 물었다. 박영철은 묘지 끝을 가리켰다. 몇 주 동안 있던 그 자리예요. 그는 중얼거렸다. 그들은 묘비들 사이를 지나갔다. 부츠가 축축한 잔디 위에서 바스락거렸다. 해가 지고 있었고 긴 그림자가 무덤들 위로 드리워졌다. 그리고 거기 박영철이 알았던 대로 바로가 있었다. 늙은 저먼 세퍼드는 김민수의 무덤 위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야윈 몸은 숨을 쉴 때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묘비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세상에 다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최민재가 숨을 들이켰다. 맙소사, 정말 저기 있었네. 오승민은 침을 삼켰다. 이런 건 처음 봐. 이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듣자 바로의 귀가 살짝 움직였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준호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거친 손으로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집에 갈 시간이야, 친구. 바로는 반응하지 않았다. 박영철의 뱃속이 조여왔다. 그들은 이 일이 어렵니라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최민재는 앉아서 깨끗한 물그릇을 놓았다. 오승민은 작은 구운 닭고기 조각을 꺼냈다. 그들은 기다렸다. 바로는 음식 냄새조차 맡지 않았다. 박영철이 한숨을 쉬었다. 말했잖아요.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준호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여기 없어. 그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말했다. 그러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바로, 민수는 네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는 떠났어, 친구. 하지만 너는 여기 있고 우리도 여기 있어. 바로는 느리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소방관들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러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바로가 움직였다. 그것은 작은 움직임이었다. 거의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그의 몸이 살짝 바뀌었다. 마치 이준호의 말을 곱씹는 것처럼. 박영철은 숨을 멈췄다. 집에 가 바로. 이준호가 속삭였다. 우리와 함께 소방서로 돌아가자. 그리고 바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낮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차가운 저녁 공기 속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마침내 놓아준 개의 소리였기 때문이다. 바로는 움직이려 했다. 배고픔과 지침으로 약해진 그의 몸은 아파를 움직일 때 떨렸다. 몇 주 동안 그는 거의 고개를 들지 않았고 마지막 힘을 아껴 마치 돌아오지 않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소방관들의 목소리가 고요한 저녁 공기 속에 울리자 그는 그들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따르지 않았다. 이준호는 즉시 알아차렸다. 천천히 해, 친구. 그는 단단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먼 셰퍼드는 앞발을 땅에 대고 몸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의 다리가 심하게 떨렸다. 박영철은 목에 뭔가가 걸린 듯했다. 힘내 친구. 그는 속삭였다. 바로의 뒷다리가 긴장하며 무게를 지탱하려 했다. 그는 몸을 1인치쯤 들어 올리다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쓰러졌다. 최민재가 즉시 다가갔다. 너무 약해졌어.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승민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안아서 데려갈 수 있어. 그가 제안했다. 이준호는 망설였다. 그는 바로를 알았다. 이 개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당당한지. 바로는 다른 선택이 없다면 안기고 싶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을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박영철은 침을 삼키며 가까이 다가갔다. 바로. 그는 나지막이 말하며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도와줄게. 바로의 피곤한 갈색 눈이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긴 순간 동안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몸이 느슨해졌다. 묵묵한 허락이었다. 이준호는 최민재와 오승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그가 일렀다. 그들은 함께 바로를 들어 올렸다. 그의 약한 몸을 조심스럽게 받치며 무덤에서 떼어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바로는 김민수를 떠났다. 그리고 그들이 소방차에 다다랐을 때 박영철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슬픔을 내려놓은 걸까? 아니면 그를 구하기엔 너무 늦은 걸까? 소방차의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며 소방서에 멈췄다. 박영철은 뒤에 앉아 두꺼운 담요 위에 웅크린 바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숨결은 느렸지만 꾸준했다. 늙은 저먼 셰퍼드는 묘지에서 떠난 후로 많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관찰하고 처리하며. 아마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아마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차가 멈추자마자 이준호와 최민재는 조심스럽게 바로를 내렸다. 그의 야윈 몸을 마치 성스러운 물건처럼 안았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랬다. 왜냐하면 바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이었다. 소방서 안에서는 다른 소방관들이 이미 그를 위한 공간을 준비해 두었다. 사물함 근처에 부드러운 침대, 깨끗한 물과 음식 그릇, 그리고 김민수가 쓰던 낡은 익숙한 담요. 그들이 바로를 내려놓자 무거운 침묵이 방을 채웠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이제 모든 건 바로에게 달려 있었다. 최민재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집에 왔어 친구. 그는 속삭였다.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어. 긴 순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바로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방안을 훑으며 한때 그의 세상이었던 곳을 알아보는 듯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의 꼬리가 움직였다. 약하고 느린 흔들림이었다. 최민재는 소리 없이 웃으며 눈을 닦았다. 그게 우리 개지. 방 안은 조용한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바로는 여전히 여기 있었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박영철은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늘어뜨렸다. 내가 말했잖아. 그는 중얼거렸다. 그에게 필요한 건 이유뿐이었어. 하지만 마음 깊이 그는 바로가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는 너무 마르고 너무 약했고 너무 연약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며칠 동안 그 사실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바로는 먹으려 했지만 식욕이 거의 없었다. 그는 거두려 했지만 다리가 떨렸다. 한때 김민수와 함께 불타는 건물로 뛰어들었던 강하고 두려움 없는 저먼 셰퍼드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소방관들은 교대하며 그의 곁에 있었다. 그가 결코 혼자이지 않도록. 박영철은 매일 아침 방문에 차가운 바닥에 앉아 그와 이야기했다. 마치 늙은 개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마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비록 희미하고 피곤한 움직임일지라도 꼬리를 흔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마치 고마워하는 것처럼. 마치 그들이 김민수가 그에게 주고 싶었을 것, 사랑, 보살핌, 그리고 존엄을 주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바로는 점점 느려졌다. 아무리 보살폈어도 그의 몸은 지쳐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점점 멀어져 갔다.
박영철이 먼저 알아차렸다. 어느 아침 그는 소방서에 와서 바로가 침대에 평온하게 웅크린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다. 그의 숨결은 더 얕았고 꼬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박영철은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귀 뒤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안녕 친구. 버로는 그를 보며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의 갈색 눈은 피곤했지만 평온했다. 박영철은 침을 삼켰다. 너는 그를 위해 버텼지, 그렇지. 그는 중얼거렸다. 약한 숨결, 느린 깜빡임, 조용한 대답. 박영철은 목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 그는 속삭였다. 이제 쉴 수 있어. 긴 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바로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고 그는 떠났다. 소방관들은 조용히 모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그게 더 쉽게 느껴지진 않았다. 이준호는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최민재는 얼굴을 닦으며 턱을 굳게 다물고 똑바로 섰다. 박영철은 바로 옆에 머물렀다. 그의 손은 개의 등에 놓여 있었고 마치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것이 김민수가 했을 일이었고 바로가 받을 자격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주말 그들은 소방서에서 작은 의식을 치렀다. 바로의 유골을 간단한 항아리에 담아 김민수의 기념비 옆에 두었다. 함께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 어떤 이들은 꽃을 가져왔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경의를 표하며 섰다. 의식이 끝난 후 박영철은 남아서 기념비와 항아리, 바로가 마지막 날들을 보냈던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귀신을 믿지 않았지만 늦은 밤 소방서를 방문할 때면 여전히 개꼬리가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맹세했다. 진정한 사랑,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랑은 죽지 않는다는 알림이었다. 그것은 기다린다. 바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상실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과 충성, 그리고 우리가 아끼는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날들에서도 그는 김민수를 위해 버텼다. 그에게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는 마지막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런 충성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너의 마음을 울렸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진정한 충성심의 힘을 믿는 사람들과 공유해줘.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구한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